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 두고 여권 내 파열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중진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오세훈 시장, 그리고 김영준 시장, 또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결자 해제해라 책임을 요구했고요. 당을 향해서는 소통에 나서주길 당부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당 중진들이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필요할 때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공개적인 목소리로 나온 거잖아요. 그동안 당내에서 예전에 있었던 뭐 개혁 목소리 등은 당대표 입에서는 많이 나왔어도 예. 사실 당에 있는 여러 그 구성원들 입에서는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혁 성향의 소장파 모임 출신들이기도 하고 2019년도에 저희 당이 분열돼 있다가 모아져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서 좀 연락을 해온 분들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목소리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심 악화 원인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인 것 같고, 또 당내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좀 여러 가지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정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악화되는 거지만 어쨌든 일사불란함을 갖고 대화 관계에 좀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당 중진들이 낸 공동 성명문인데 내용을 보면은 결국 대통령실도 잘못하고 있고 당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뭐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지 2년 동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층이 20에서 30% 박스권에 갇혔고 네. 총선에서 192대 108이라고 하는 대패란 상황이었을 때도 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때늦게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동안 뭐하러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 전개되지 않는다면 소위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어떤 레임덕 상황에서의 자기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니 개별 예를 들면 중진들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과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대통령과 당대표가 싸우지 말라. 전 이 정도로 끝난다면 저는 아주 무의미한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왕 이렇게 나왔으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본인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실행하지 않으면서 쓴소리만 한다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하루 앞두고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하루 앞두고 여권 중진들이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이게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목적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견제라기보다는 뭐 시정 요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겠죠, 주변에.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는 것은 지자체장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당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일부 응원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걱정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100일 때 본인의 이제 성과 내지 소회, 그다음에 앞으로 비전을 밝히겠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뭐 견제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럴 의도보다는 사실 이 일정과 무관하게 이분들이 이제 단체장도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저 부분과 우연한 일정의 겹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 여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이 해법을 고심 중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김상훈 정책위 의장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속실 그리고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해 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대외 활동 자제라든지 봉사 활동, 뭐 사과 뭐 이런 것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중에 몇 개는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걸 몇 개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미 뚝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백 사건 문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까지 황제 조사를 했고 무혐의 종결 처벌을 검찰이 해버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고 얘기되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부인이 국정에 개입했거나 정치장법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생각인데 이걸 대통령 부인의 사과나 대활동 자제로 막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전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다면 저는 특검법을 수용해서 왜 죄가 없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인 거지. 이런 문제를 내버려 두고 그냥 사과하고 대활동 자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한동훈 당대표 말대로 민심을 잘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 문제를 두고 친한계랑 친윤계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려왔던 것 같은데 친윤계에서 기류가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친윤계에서도 해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친한계로 불리는 분들의 주장이나 친윤계로 불리는 분들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특검을 수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고함을 밝혀라는 것인데 원래 수사라는 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가 다 되고 있고 지금 무혐의한 부분도 이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과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대통령도 유감 표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사과를 듣고 싶어 하면 그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부속실 설치는 뭐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감찰관 부분은 사실 당내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A라는 입장을 취해 있다가 이걸 B라는 입장으로 바꾸자는 이제 당대표의 주장이 나왔단 말이죠. 그 당대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저 부분도 크게 절차상에 어떤 거칠지 말지 여부를 떠난다면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갈등의 요소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도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의혹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하면 상설특검 특검 추천을 민주당 뜻대로 하게 되는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방적이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위법 위헌적인 거죠. 저런 발상 자체는 좀 조금 민주당 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룰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룰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태의 당면에서 그 본인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뭘 바꿔요. 예. 이건 법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거기에 그 규칙 안에 보면 그 각자 뭐 헌법 대법원에서 한 명 추천하고요, 그렇죠? 추천위원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무부에서 한 명 추천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변협에서 한 명 추천하고 이런 분들이 다 7분이 구성돼 여기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4명 중에서 본인들이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원래 상설특검의 그 도입 목적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해칭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건데 근데 저 자체 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했고 공정성이 이미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반대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된 이화영 등을 불러서 거기서 신문을 해요. 그런데 거기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이것도 곧 바꿔야죠. 그때 그럼 국내심 간사가 나와서 사회를 봤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똑같이 경우의 수를 대비해 본다면 이것도 바꿀 거면 그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일반적이질 않다. 굉장히 정략적이고 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경기 룰이라는 게 결국 경기를 뛰는 분들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건데 다소 합의 정신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건 예를 들면 헌재 판결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에 나온 건데요. 여당을 배제하는 게 위헌적이지 않냐. 지금까지 유사한 내용의 예를 들면 어떤 문제 제기였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천권자와 그러니까 여당이겠죠.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대상. 뭐 따지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겠죠. 이렇게 이 대상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그러니까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대상을 수사 기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당을 배제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네. 특검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설특검도 특검과 유사한 어떤 의미라고 얘기한다면 헌재에 의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대통령실이나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위헌이었던 특검에서 특검 수사관으로서 검사로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에요. 전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때는 왜 위헌이었던 특검 아래에서 수사를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헌이라고 하는 상황은 헌재가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헌재 판례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일부분이 위헌 제기를 한 건데요. 예.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여야가 합의했던 부분이에요. 여야가 다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자율권 범위 내다라고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했던 분들이 나와서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전력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지 예를 들면 법을 만드는데 누군 적용되고 누군 적용 안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입법권이 있다고 이건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기본적인 문제 제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수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최상의 결정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존중하고 하위에서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 상위에 있는 배치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그때는 이제 말씀을 국회가 드리는 거죠.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야가 합의해서 그 당시에는 여당에서 특검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여당도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합의한 상황에 국회 자율권을 보장한다라는 전제하에서 헌재가 그런 설치를 한 거고 이번에는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운영의 규칙이라는 것은 국회 규칙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결을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세력이 다 합쳐가지고 경기룰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당을 배제한 채 4명을 추천하겠다라는 규칙을 바꾼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합의는 관례의 문제인 거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상위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례로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수결도 헌법과 법률 내에서 해야죠. 네, 아침에 와서다운 열띤 토론과 냉철한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신 그 이후에 네. 상당히 당정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변화의 쇄신을 촉구하셨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것 관련돼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에 따라 당정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또 쇄신 드라이브는 걸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이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다소 완화시키거나 그다음에 당이 그 백서가 나왔잖아요. 그 백서법도 책임 공방이 있단 말이죠. 네. 과연 총선 참패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나한테 요만큼 있고 저기한테 이만큼 있다. 이런 식의 논쟁이 각자 팀에서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에 의한 갈등을 좀 불식시키는 이런 조치가 나오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비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중수청이라고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간의 행보를 보면 청년들과 대화를 많이 하셨고 하기 때문에 예. 당의 앞날이 전국 정당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약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피겠다 이런 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춘 100일 기자간담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국 부원장님께는 한동훈 대표의 100일 평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 한동훈 당대표는 차별화라고 한 전략을 착수한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차별화가 성과를 내려면 꼭지를 따야 돼요. 네. 근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제3자 추천 같은 경우도 지금 흐지부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복권했더니 대통령이 복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더니 그에도 흐지부지 됐고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독대 논란 최근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모든 문제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렇게 되면 차별의 전략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십으로 구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100일이 된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 차별화 전략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차별화 전략은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에게는 아픈 대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참 어지러운 여당 상황인데 오늘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 만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났고요. 이상돈 전 의원도 만났어요. 이렇게 외연 확장 행보 계속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여론이 높았고 거기에 부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응하지 못했던, 따라서 이것은 중도층을 설득하지 못했던 문제가 선거 패배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야당의 당대표가 중도층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 측면 하나하고,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상당히 좀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안보 위기,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경제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다가 정치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진보 또는 보수의 언론들을 만나면서 소위 야당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안정감들을 구가하는 두 가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이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2건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앞두고 이런 외연 확장 모습들 계속 보이는 게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권 내 분열 상황을 좀 부추기는 측면이 하나 있죠. 예.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여권의 공세를 좀 막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법원을 향해서 야당의 대표라는 것만 갖고도 영장 실질 때 기각을 받아냈잖아요. 네. 설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보면, 근데 집권 가능성이 큰 야당 대표 이런 타이틀이 붙게 되면 아무래도 담당하는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 압박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을 잠재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게 되면 당내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런 의견이 불출할 텐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여권까지 섭렵할 수 있을 정도의 대세다. 그러니까 집권 플랜 본부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당내의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목적 행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어요. 이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 모으고 있고요. 또 내달 15일에는 대규모 집회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저는 국민은 자기들의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소위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소위 지금 검찰 수사는 매우 정치적인 수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수사를 왜곡하고 진술을 왜곡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럼 이것이 예를 들면 민주당의 주장이냐? 그렇지 않고 최근에 저희 검찰이 수사를 왜곡하거나 진술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재명 지지자들 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집단적인 흐름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전 양심에 따라 그리고 증거에 따라 그리고 재판에서 나오는 변호인과 검사 측의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AI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경 판사 한 분은 저희 TV조선에 이 다소 재판부의 압박이 좀 과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 이런 설명도 했어요. 과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증거 법리 내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러면 저렇게 무죄 탄원서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무죄 탄원서를 낸다는 것은 압박을 하면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죄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무죄 탄원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기에 관여해서 사실관계에 개입한 사람은 무죄 탄원서를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데 이건 무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선처 탄원서를 내죠. 근데 저렇게 무죄 탄원서를 일반인이 내게끔 여러 운동을 독려한다. 이 부분은 재판부의 압박으로 작용하게끔 독려하는 거로 저는 읽혀요. 그래서 저 부분은 판사들의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어쨌든 사실 안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네. 재판이 다가올수록 여론전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